더 가면 1경 정도의 여러분들 시장 가치가 증발해 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 아우성인 거죠. 미 정권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와이프 아웃이라는 것을 그냥 날려버렸다 이런 뜻이죠. 6조 이상 정도를 단 이틀 사이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확대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완전히 그냥 폭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도 1,000억 불 이상 정도를 미국 정시에 지금 집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어려운 그런 과제인 거죠. 이게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이렇게 평소에도 자주 보지만 보니까 참 기사가 탄탄하네요. 기사가 탄탄하기 때문에 공병호 TV에 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탄탄하니까 배울 게 많은 거죠. 6조 6천억 불이 증발된 겁니다. 이틀 사이에. 여기서 아마 영어 표현을 에픽이라는 표현을 쓰는 모양이죠. 하루나 아마 뜻일 것 같은데 6조 6천억 불 엄청난 돈이죠. 9,400조 원이 증발했으니까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우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권 시장의 이런 폭락이 얼마나 갈지 또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 살 수 있는 적기 좋은 기회인지 그 정신줄을 놓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방송이 좀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내용은 워낙 이제 이번 사건의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기사 전문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6조 달러 이상이 사라졌고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마감했고 결국은 관세 부과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고 6조 6천억 불 정도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그런 관세 정책이 본인이 언급한 국가별 상호관세 한국은 26%를 받은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국가별로 발표가 안 된 나라는 기본 관세가 미국에 접근하는데 10% 정도의 기본 관세를 치료해야 된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 수입되는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품은 관세를 숨을 곳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전부가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초메가톤급 그런 정책이 실정이 된 겁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다우지수는 3,000포인트 7.9% 이상이 빠졌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10% 이상 급락했고 그러면 이제 10%면 나스닥의 2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 20%가 줄어든 겁니다. S&P 500 미국의 우량주 지수는 9.1% 하락했고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초우량 기술주 매그니피선트 7 대형 기술주는 1조 6천억 불 정도가 이렇게 증발해 버린 겁니다. 혼란스럽고 두렵고 화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가지고 돈이 자기 이름 자산 가치가 뭐 10% 20% 30% 떨어졌으니까 장정한 님처럼 계좌 20%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급한 돈 아니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 자, 이 목요일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다우지수는 금요일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중국의 작심한 보복 관세로 인해 가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200포인트 정도 내려갔는데 제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본 이래로는 가장 큰 폭락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4월 10일부터
34%, 미국이 54%. 트럼프는 금요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중국은 잘못 플레이를 했고 패닉에 빠졌다. 추가 보복 관세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중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그냥 막아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다운 그런 특성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강단이 있는 거죠. 강단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성품 같은 걸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리세션 경기 침체가 곧 닥치겠구나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 정도 그렇게 날리신 분들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잃었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상황을.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투자자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이 패닉 상태에 당황하지 말고 그 이제 주식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아무튼 간에 월스트리트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베테랑조차도 이번 여름 폭락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꼈고 몇 년 만에 시장에서 가장 격동적이고 불확실한 시기에 시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9천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 겁니까? 9,400조 9,600조 정도 이런 돈 가운데 자기 일부가 날아가 버린 거죠.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잘 판단.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좀 특별 세션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사건이고 우리가 대미 수출이 대개 한 15% 정도 전체 수출에 중국 수출이 한 25%를 차지하니까 그 합치더라도 이런 한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에서 이제 요동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장 낙관적인 경제학자들조차도 최근에 관세 인상에 대해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은 그냥 경제학 원론 강의 때부터 자유무역을 칭송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은 미란 박사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노골적으로 찬성하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시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지만 많은 고객이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장기적으로 집중하라. 장기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 업종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자산운용회사의 아담 필립스라는 매니징 디렉터는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블록버스터를 기록한 이유 좋았던 거죠. 2025년 한 해 동안은 험난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고객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지고 서둘러 고객을 위한 동영상을 녹화했고 그 동영상에서 여기에 EP 웰스 어드바이저 매니징 딜렉터인 아담 필립스 씨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강조하는 내용이
실렸는데 그래서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미국의 국채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국채 이자율이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4% 이하를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를 더 많이 수요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안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안전자산에 대해서 수요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참조 보시게 되면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공급에 비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가격하고 국채 수익률은 이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국채 수익률이 추락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경고 시그널로서 이렇게 미국 국채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그런 현상이 이제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지겠다. 가격 바닥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인 JP 모간 체이스의 이런 이코노미스트들이 세계 경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40% 60%로 먼저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극적인 부분을 많이 팔아야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때문에 뭐 이 경기 침체가 곧 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성을 경고하는 그런 가능성이 40% 60%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그 VIX는 변동성 지수니까 공포지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포지수도 2020년 4월 이후에 최고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완전 박살이 난 이틀간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일본 니케이 그다음에 스톡스 유럽 600 지수들도 다 타격을 받았네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3일자 기사니까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시장에 여러분들 이 변동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제임스 맥켄토시라는 그런 아마 기장 같은데 시장의 그 변동이 막 시작이 된 것 같다. 보시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시장 변동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높은 관세로 돌아갈 경우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주식과 채권 수익률이 훨씬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시장의 대학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가 있고 적어도 195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미국 세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더라도 주식과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하락할 길이 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세를 세금에 비유하는 분들도 많죠.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될 세금으로 관세를 비유하니까 기자분 말씀이 시장의 대학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관세율을 높이면 세금을 높이는 건데 경제가 어떻게 성장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빠르게 가격에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은 최소 20%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 대개 7개월 정도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뭐 아직도 S&P 500에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의 수익률, 그러니까 가격 배당 대비 주식 가격, 주당 가격이 20배를 육박하기 역사적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더 조정이 될 거다. 이런 견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미국의 스무트 홀리 금리보다 높은 관세로 복귀하게 되면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식과 채권 수익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질 것이다. 이제 막 시작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고 그럼 이제 얼마나 빠질까 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뭐 방송도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양한 각도로 다루게 되는데 이 주가가 얼마나 빠질까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리세션 경기 침체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면은 최소 20% 이상 정도가 주가가 빠져가지고 역사적으로 7개월 이상 정도의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흔한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얼마나 빠질 것인가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인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JP 모간의 에코노미스트들이 과거에 여러분들 관세 발표 이전에 확률이 40% 60%로 이렇게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뉴스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수익률이 4%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안전자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때 안전자산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국채 수익률은 이자를 국채 가격으로 낮춘 거니까 국채 가격 분모에 해당하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10년물 미국채 여름 수익률이 4%대까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 것은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국채 가격이 오른 것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여름 증가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더 많이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살까? 시장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조속한 시간 내에 회피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을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선행지표 가운데 하나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국채 수익률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장기 국채 수익률 10년물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이 3.5에서 3% 정도 떨어졌다면 지금과 같이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사들인 것을 뜻하고 그것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거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징후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이제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미국의 리세션 경기 침체가 만일 시작이 되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견뎌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자연적으로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잠시 소개했던 시장의 변동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일단 시작이 되게 되면은 최소 20%의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기간이 역사적으로 7개월 정도는 계속됐던 것 같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건데 뭐 이것은 미국이 여러분들 경기가 침체기가 들어가게 되면 한국의 수출이나 이런 데 바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닥터 AI한테 역사적 경험을 미뤄보면은 경기 침체기는 주가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리고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만일에 지금 한국의 미국 주식 여러분들 서학 개미들이 투자한 돈이 1000억 불 이상 정도가 되는데 10%가 빠지면 100억 불이 증발한 거고 20%가 빠지면 200억 불이 증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견딜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 2026년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중간선거에서 주식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중간선거를 치르기는 힘들 거라는 이야기죠. 아주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분명히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쪽으로 선회할 가능.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금리를 낮추고 이러면 돈을 더 공급하는 거죠.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면 주식시장이 유입될 거고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역사적 경험을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기에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S&P 500 기준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57%까지 빠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7개월간 지속이 된 겁니다. 4년 5개월 정도가 걸린 거죠. 고점에 산 사람들이 본전을 챙기는데 4년 5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이런 투자란 것이 참 밝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참아낼 수가 없으면은 정말 위험한 투자인 거죠.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생겼을 때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여러분들 종식되는 데가 30개월 걸린 겁니다. 30개월이면 뭐 한 3년 정도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점에 산 사람들이 여러분들 원금을 회복하는데 7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을 2000년에 최고점에 샀던 사람 7년간 적자 상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에 대한 굉장히 환상 같은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험한 투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걸 한번 정리해 본 것은 역사적 경험을 갖고 이런 정도 용기가 있어야 여러분들 그렇게 미국의 성장주나 이런 걸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90년대 침체기는 20% 빠지고 뭐 대부분 30~40% 빠진 건 그냥 기본이고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1년 6개월에 3년 정도가 걸리고 가장 여러분 악성이었던 그런 게 가장 버블이 크게 터졌던 닷컴 버블 회복까지 소요된 시기가 이렇게 긴 거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반토막 정도 이러면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5% 정도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좀 더 확대가 보시게 되면은 엄청난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경기 침체 세계.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변수는 2026년도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중간 선거까지는 이렇게 뭐 긴장 상태를 가져갈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선 경기를 부양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으니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그렇게 될 테니까 올해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뭐 세상이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투자 전략 관점에서 닥터 AI가 침체가 깊어질 경우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싸다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욕심을 자제하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장기 보유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기니까 계속 바이앤홀드 사서 그냥 계속 가져가는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주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참아내면은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에 더 빨리 반등하니까 참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에서 되게 기술주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주식을 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주식은 기술주 가운데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이른바 이제 미국의 서부의 건강개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주식은 청바지나 삽장사하고 같은 거죠. 삽을 판매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친 김에 반도체 주가는 얼마나 떨어지겠냐.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이건 또 삼성전자 주가하고 바로 연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 주가가 이제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여기 이제 반도체의 대장주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이 미국 증시의 반도체의 대장주가 엔비디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94불 상상 불허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거죠. 엔비디아가 90불대에 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146불이니까 참 많이 떨어졌네요. 대개 200불 넘어서던 그런 가격이었고 엔비디아는 대개 140불대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그러니 과거로 따지면 940불 수준이죠. 액면 분할 전에. 그다음 미국이 대만 반도체 TSMC 146불대 뭐 얼마 전까지 200불 넘었던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가장 대형 반도체 섹터의 투자는 상장지수펀드 반에크 그룹이 여러분들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180불 80센트네요. 이게 한 240불 260불 290불까지 한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위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는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를 대표하는 일종의 3인방이죠. 3인방 가장 빅3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산을 잘 운영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는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의 탑10 기술주 투자 탑10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전 세계 한 3000개 기업에 투자하지만 가장 여름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탑10 가운데 반도체 주식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거에 이어가지고 반도체 주식은 3종류니까 미국의 좀 대형 반도체 섹터를 대표하는 상장지수 펀드는 대부분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TSMC를 가장 보유를 많이 하는 그런 펀드죠. 이 펀드들이 가격을 여러분들 얼마나 경험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과거 경기가 침체됐을 때 성과와 회복 속도를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3종목 가운데 특히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엔비디아가 이런 75% 주가가 빠진 겁니다. 3년 5개월 정도 걸렸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가치가 전성기 때 거의 1조 원 넘지는 않았고 육박했던 브로드컴이 50%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반도체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고점 대비가 여러분들 TSMC 대만 반도체가 55%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SMH 반에크 그룹이 여러분들 운영하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반도체 섹터 투자인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SMH가 60%가 빠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술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것이,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 눈의 안경이라고 이걸 주식 투자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여러분들 그림을 결론 안 나는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뭐가 여러분들 소용이 있습니까? 결론 안 나는 이야기를. 그죠? 결론이 안 나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맺고 끊는 것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제가 남자를 볼 때 첫 번째는 책임감을 보고, 두 번째는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건면성을 보고, 세 번째는 맺고 끊는 능력을 보거든요. 사람을 볼 때. 맨 처음에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감이 있냐 이걸 보고, 두 번째는 그 양반이 진짜 건면하게 일을 많이 하냐를 보고, 세 번째는 맺고 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맺고 끊는 것이 없이 이런 허리멍텅하게 되면은 평생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슈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윤통 보고 무슨 출마하는 그런 정신 나간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패배를 해버린 건데. 사람이 좀 맺고 끊는 게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허리멍텅하게 그렇게 살아가 어떻게 하겠냐 내 이야기가. 물론 뭐 자기 쪼대로 사는 게 인생이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시야를 넓히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게 되면은 듣기 싫으면 딴 데 나가면 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 가지고 누가 이런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 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무슨 누가 이름 출마를 해야 되니, 출마하는 게 뭐가 이름 중요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거 결과는 다 결정돼 버린 건데. 사람들이 반도에 갇혀 가지고 그냥 좁은 시각을 가지고 사니까 맨날 뭡니까 그렇게 허덕거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공부도 여러분들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맨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어떻고 홍준표 어떻고 백날 해봐야 뭐가 소용이 있냐 이야기예요. 할 만큼 했으면 됐지. 제 성품은 그냥 칼같이 칠 때는 쳐버리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흥미롭습니까? 2008년도에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이 빠진 겁니다.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유명한 엔비디아가 75% 정도 여러분들 빠진 겁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도 35% 30% 이렇게 빠진 거죠. 이게 최근에 겪었던 가장 큰 경기 변동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반도체 섹터의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36%나 빠지는 겁니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기술주의 침체기 대응 패턴 2008년도 위기에 50에 70% 정도 빠졌고 2020년에 30에 35%가 빠졌고 40에 60% 정도 빠졌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겁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등락폭이 큰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니까 장기 보유 투자자라면은 침체 국면에서 더 매입해야 될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체적인 조언도 하는 겁니다. 닥터 AI가. 기술주의 회복은 시장 평균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AI나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관련 반도체 주식은 위기 이후에 슈퍼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현재 밸류에이션과 과거 침체기의 저점의 밸류에이션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은 배당 여러분들 수익 대비해서 주가를 보게 되면 이게 주가 수익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34.28 굉장히 높죠. 그런데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에는 0.5 정도 됐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를 10배 정도 지금 액면 분할을 한 거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10불이네요. 그 당시는 0.5불. 어쨌든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지만 상당히 가능성 있는 그런 회사니까 알아서 잘 생각하라. 이게 여러분들 AI 닥터 AI 이야기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본인이 그 기업의 장래성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으면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네요. 현재 반도체 시장은 약 19% 정도 2024년에 성장했고 올해도 여러분들 거의 이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주로 생성형 AI 칩과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수요 급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방송하는데 몇 분들이 뭐 윤 어게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이. 내가 여기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소망하는 거하고 현재 가능한 걸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윤 대통령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패배.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윤 대통령은 그냥 제도권을 통해 그냥 아웃이 된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어야 이런 패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게 있더라도 말이 되는 이야기를 발설해야 돼. 말이 되는 이야기를. 그냥 막 여러분들 그냥 지금 익명성이라 해가지고 실방송을 진행하는데 막 내지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 지금. 윤 어게인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공하더라도 자기 입을 떠나서 말을 내뱉거나 아니면 손으로 글을 쓸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건 이해를 하겠다 이야기죠. 그러나 희망회로만 돌리면 어떻게 하냐 이게 냉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고생을 앞으로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 고생을 안 하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해도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할 이야기는 없지만 실방이 진행되는데 뭐 방송에는 전혀 집중 안 하고 계속해서 윤 어게인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그냥 열불이 나는 게 아니고 야 그냥 좀 우리가 제정신 차리자 이야기죠. 자, 뭐 시장 변동성이 있지만 반도체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닥터 AI의 여러분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또 다른 닥터 AI한테 물어보니까 어떻든 간에 뭐 데이터 센터 서비스와 AI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장세는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한번 참조. 여러분들 인간 전문가보다 훨씬 정직하게 답을 할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반에크 팹레스 세미컨덕터 ETF입니다. 이게 지난해 8월 달 이름 런칭할 때 주당 25달러로 이름 런칭한 겁니다. 19.76달러까지 여러분들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반도체 설계사만 모은 거죠. 그럼 우리 돈으로 19불 76센트면 크게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그죠? 10주를 사더라도 190불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잘 안 오겠죠.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30불 넘던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한 20% 정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해본 겁니다. 정말 얼마나 떨어졌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여러분들 주가 떨어진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팬데믹 때 떨어진 거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기술주가 여러분들 침체일 때 50% 70%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생각이 없으면은 손을 대기는 참 어려운 주식이 반도체 주식인 겁니다. 빅보스님 고맙습니다. 제가 30대입니다. 자극적인 정치 방송보다 자극적인 정치 방송 맨날 들어봐야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이야기 찌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말에 이 중요한 시간에 2시간 정도를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투자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병호 TV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제가 입장을 밝히는데 시간 대비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방송을 운영할 거라고요. 오늘 이렇게 빅보스님 말씀한 것처럼 들어와서 1시간 2시간 투자하게 되면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내가 운영해야겠다.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입장을 지키는 겁니다. 이재명이 어떻고 홍준표가 어떻고 백날 떠들어 봐야 그게 그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건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제가 투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여러분이 안 드린 거죠.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됐다 사람들아. 이게 10주면 190불이잖아. 100주면 여러분들 1976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싼 거지 않습니까? 연평균 20%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상장에 25불을 했는데 19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한 귀로 그냥 흘려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집중이 안 되면 그게 이야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본인 생각만 하는 거지. 그 얼마나 여러분 귀한 정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아. 이게 25불에 상장을 했는데 이게 19불 76센트까지 떨어졌다 이야기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사를 모은 이 상장지수 펀드가 그죠. 어마어마한 기회인 겁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기는 정말 좋은 거죠. 제가 뭐 100% 확신을 못 하겠는데 반에크 그룹이 이런 굉장히 이 분야에 정통한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탁 방송하면 뭡니까 딱 표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관세는 통상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웬만한 배포를 갖지 않고서는 이런 정책 쓸 수가 없거든요. 국내외 언론들이 전부 다 트럼프를 뭡니까 두들기지 않습니까? 실패하기를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힘든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렇다고 미국이 여러분들 손을 놓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관세를 때리게 되면 소비자한테 일부 부분이 여러분들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되는 겁니다. 가격 인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참을 수 있겠냐.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하단에 보게 되면은 관세를 때렸을 때 아이폰 가격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변동하는가라는 부분을 잘 다룬 겁니다. 이게 여기에 아이폰이 있는데 관세를 때렸을 때 아이폰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주 귀한 기사들인 겁니다. 기사가 단단합니다. 보시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이폰이 스토리지 5기가 셀룰러폰 모뎀 프로세서 메모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품 원가 구성비가 이렇게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이런 걸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이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네요. OLED 같은 걸 겁니다. 프로세서는 타이완에서 오고 배터리는 차이나에서 오고 이런데 그냥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현재 가격이 $549인데 이번에 관세가 때리게 되면 관세가 54%가 때리기 때문에 296불이 더해지게 되면은 소비자 가격이 846불로 뛴다 이야기죠. 물론 관세 전부를 애플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겠지만 절반만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한 200불 150불 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이 일단 높아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은 뭐 있겠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미국에서 여러분들 소비하는 것은 웬만하면 미국에 생산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핵심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런 내용을 이제 공개한 겁니다. 이제 한 $580 $580에 $580 조립 다 마치게 되면 $580인데 이게 이제 54% 이제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850불 정도에 팔아야 된다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관세에 해당하는 296불만큼을 애플이 소비자들의 전부 다 부담을 시키지 않겠지만 절반만 하더라도 150불 정도를 더 내야 된다. 자동차 같으면 한 3,000불에서 5,000불 정도를 한 대당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걸 감내하겠냐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여러분들 견문을 넓히는 기회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이렇게 부품으로 구성되고 있고 아이폰의 이런 마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이런 거를 아마 1,000불 이상 받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미국 본토로 제조 공정을 옮겨라는 겁니다. 미국으로의 제조 공정을 이동하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일로 대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휴대폰 한 대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30가 드는데 미국에서 같은 것을 만들려면 $300가 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쉽게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세력들이 굉장히 용인하기가 힘든 주장을 펼치는 거죠. 핸드폰 한 대 이름들 인건비가 중국에 30불이면 되는데 미국에 300불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름 수지를 맞추겠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어제 방송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베트남 공장에서 이런 한 46% 정도를 의존하는데 그 공장이 이번에 이제 베트남 공장 외에 상당히 분산됐는데 베트남의 46%를 때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곳에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아이폰은 90%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부품이 공급되고 여러분들 조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스란히 54%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애플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그죠? 애플 주가가 220불 수준에서 이런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188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제 애플의 수익이 악화될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본 거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되니까 선택지는 적어지고 가격은 높아지니까 공급망을 재조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내용이 나왔네요. 그동안 수년에 걸쳐 가지고 아시아 공급망을 구축한 미국의 기업들은 아주 마진율이 박한 겁니다. 마진율이 박한데 그 박한 것에다가 여러분들 관세를 25% 46% 정도 떼가니까 사업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계속해서 고집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이제 이런 주장들이 비판 의견이 업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격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아이폰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처럼 수많은 세계의 수많은 부품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조립되는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오늘 크게 보도가 됐네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들에게 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 내용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 좀 흐릿한 이 부분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품입니다. 토요타, 포드, 과거의 이름들 스텔란티스, 혼다, 닛산, 현대, 기아, 스바루, 테슬라가 가장 영향을 적게 받네요. 아마 국내산 미국산 그런 부품 소재를 사용하는 모양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다 관세가 되니까 미국에 사시는 한 분이 수입 자동차 한 대당 5,000불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을 미국 소비자들이 해야겠다. 5,000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100불 넘어가면 큰 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참 트럼프 대통령이 웬만하면 할 수 없는 정책을 지금 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미시간이나 오하이오, 인디애나 그런 아마 주변 지역에 우리식 표현을 쓰게 되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그런 자동차 소규모 그런 공장들이 많은 모양이지. 미시간에 본사를 둔 80명의 근로자가 스위치 같은 플라스틱 부품 공급업체의 부사장인 게리 그리고브스키는 대부분의 공급 기반은 우리와 비슷하게 되고 우리처럼 작은 마을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마진도 박한 데다가 중국산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를 현재처럼 집행하게 되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인 존 머피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만 국한하더라도 미국 산업에 약 26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고 차량 한 대당 3,000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비용을 완제품 생산 기업인 포드나 GM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 고객들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소규모의 하청기업들은 얼마나 부담해야 되고 부담 배분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GM은 이제 본사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 GM은 지난주에 2차 밴드 3차 밴드 부품 소재 공급업체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GM이 여러분들 계약 유지 책임을 지지 않고 해당 공급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대부분 다 공화당 표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도박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도박이라기보다도 승부수를 던진 거죠. 여기 한 회사가 여러분들 GM 혼다 도요다의 카펫과 단열재 휠 라이너를 공급하는 UGN 회사는 지난달 중국에서 공급받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서 이전에 지불했던 요금의 2배인 47%의 관세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들도 전부 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호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질타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걸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스테판 미란 박사가 쓴 미란 보고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국 GM 같은 결국 철수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에서 조립해 가지고 거의 전량을 미국에 팔았는데 뭐 관세를 견디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 부활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관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미국의 소비자들은 관세 인상분 가운데 제품 가격 인상으로 얼만가를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생각과 달리 소비자들은 이런 고통을 단기간에 지속되면 참아내겠지만 중기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장 2026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관세 정책의 강도와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하겠지만 뭐 상원 하원 선거가 2026년에 있으니까 그래 물어본 겁니다. 닥터 AI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소비자들에게 제품 가격 상승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담이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해서 정치적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품 가격이 상승되게 되면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되고 일상생활에서 생활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건 당장 피부로 와닿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이런 것은 소비자들한테 가슴에 안 와닿을 거라고요. 생활비 자체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면 이것은 정치적 반발로 이어질 수 있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런 답을 하는 겁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정책의 강도와 속도 조절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장 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보시게 되면은 기성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이런 강력한 정책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한 겁니다. 뒷심이 없이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장기적인 경제 목표를 지향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단기 및 중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고 이것은 정치적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참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뭐 언론에서 계속 이런 정시가 여러분들 거의 9,600조 정도 날아가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기분이 나빠하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이번에 발표 관세율 결정에 발표 대상이 된 국가들은 특정한 그런 관세율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전부 다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되면 최소 10%를 베이스라인으로 이런 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통용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는 10%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은 최소 10%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관세를. 시장 접근세라고 볼 수 있고 일종의 통행세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기본 관세가 10%다. 이게 뭐 이제 발효가 되는 겁니다. 발효가 토요일부터 미국 동부 시간 토요일 12시 1분부터 이제 발효가 되니까 모든 나라 그리고 수입되는 거의 모든 상품 모든 상품에 대해서 발효가 되는데 대개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고 본인의 저서도 여러분들 딜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거래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 초기에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앵클링 이펙트라고 하죠. 선박을 따지게 되면 닷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협상을 할 때 15% 타결되더라도 일단 30%를 때리는 겁니다. 높게. 그리고 나서 중간에 되게 합의를 보니까 앵클링 이펙트 혹은 닷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부르는 것을 높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 점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일단 협상을 앞두고 관세율을 대폭 높여서 부과한 다음에 협상을 거쳐 조금 낮추어 준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의 베이스라인이 10%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호 보복적 관세를 부과한 새로운 무역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전략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관세를 대폭 인상해서 상대국에 압박을 가한 후에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일부 낮춰주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뭐 10%까지는 안 가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26%를 때렸으니까 10%하고 26% 사이에 이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이제 뭐 그거를 끌어가는
뭐 그런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총책임자였으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드킴이라는 미국에 사시는 분이 재미난 글을 이야기했네요. 핵심은 뭔가 하니까 이게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뽑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공동으로 미국에 대응하게 되면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국가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이야기를 아드킴 님이 이야기하는데, 아마 게임 이론을 조금 기초라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재수의 딜레마 관점에서 본 트럼프의 상호 관세와 한국의 대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세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협력을 해서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되면은 트럼프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견해를, 그래 중국만 무지하게 때려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반응 안 할 것이고 한국은 반응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중일과 대만이 협력하게 되면은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 뭐 협력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드킴이라는 말씀은 재수의 딜레마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 여러분들 협상해서 좀 어느 정도 타이반을 받아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을 학술적으로 표현했네요. 재수의 딜레마는 두 사람이 협력할지 아니면 배신할지를 선택하는 건데,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두 사람이 입을 맞추게 되면은 두 사람이 다 윈윈 승리할 수가 있지만, 두 사람이 입을 맞추지 않고 한 사람은 배신하고 한 사람은 이런 배신하지 않으면 배신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가 바로 죄수의 딜레마죠. 죄수의 둘 다 협력하게 되면은 이익이 되지만 한 명은 배신하고 한 명은 협력하게 되면은 협력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재수의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설명하기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것을 깨기가 힘들 것 같아요. 중국이 여러분들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여러분들 추르스라는 SNS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다, 그렇게 보복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우리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피해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국 사정은 알 게 없고 일단 25%의 관세를 때려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에 이런 보복 관세를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익도 내려앉고 어쨌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 논조도 본래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한 데다가 좋지 않죠, 분위기가. 그런데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 번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 스테판 미란 박사,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의 상호 관세 이론,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국내 언론에 한 군데도 다룬 적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오늘 조선일보가 심도 있게 다뤘네요. 이게 벌써 여러분들 1월 12일 날 나온 기사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스테판 미란 박사가 제시한 미란 보고서다. 한국의 국회나 이런 데 사람들이 이걸 다 읽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시대 정세에 어두운 겁니다. 그냥 트럼프가 골프를 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세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미란 보고서를 보도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깨우치게끔. 그게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40대 초반의 미란 박사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루는 것은 자주 들어가서 보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오현성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소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메시아적 사명감이 관세 폭탄에 의한 금융시장 폭락이 원인이었답니다. 그럴 거 아닌데. 오현성 박사가 사회복지학을 하셨고 약간 이제 진보적 색채가 짙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를 쓰니까 그렇지는 않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미국 경제 비전에 따라 이 계획을 추진했고 일부 참모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무역 정책을 뒤엎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현성 박사가 쓰신 글을 보게 되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이거를 인용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많은 겁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러지는 않다는 거지. 좀 오독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도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선택할 때는 그 정책이 옳고 그른 문제를 주변에 논평하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지만 성급하고 조급하고 메시아적 사명감 때문에 관세 폭탄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쇼츠를 보니까 뉴욕 대학에 입학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베런이 거기에 이런 강의를 듣는데 뉴욕은 전반적으로 진보적 색채가 강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강의를 하는 경제학 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막 비난하니까 나중에 조심스럽게 이 베런 트럼프는 상당히 잘 큰 것 같아요. 슬로베키아의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웠겠습니까? 손자를. 외손자죠. 외손자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 키웠겠습니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사업가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쇼츠를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국내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성급하고 조급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알 수가 없죠. 아직은 새로 시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런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봐야 될 것은 이 스테판 미란 박사의 보고서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나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고 조급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숙고해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현성 박사가 이렇게 논평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개인적 메시아적 사명감 때문에 생겼다. 그게 내가 의심을 가져가지고 이 뉴스를 본 겁니다. 이 뉴스가 진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런 이야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뉴스를 읽기 전에 닥터 AI와 함께 이 기사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은 오랜 기간 준비되어 온 정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닥터 AI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사를 우리가 볼 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매사를 볼 수 있어야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관세를 왜 부과하냐.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연방 수익을 증가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려가 있다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정치적 동기에 촉발되고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가 오르고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1930년대 미국에서 수입 관세를 급격하게 올렸던 스무트 홀리법과 유사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거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여러분들 그냥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뭐 경제학자들의 황금 룰처럼 지켜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관세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스테판 밀란 박사는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랙시트와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를 침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약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원본을 본 겁니다. 진짜 이 칼럼이 뭘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연방정부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여러분들 돌아올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목표라는 것은 더 많은 미국의 제조업들이 미국 본토로 다시 회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상호관세를 본인이 미란 박사의 아이디어를 샀다는 거죠.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도 마음에 들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젊은 경제학자의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산 겁니다. 정치인들은 아이디어를 사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사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베이스라인 관세는 10%지만 한국처럼 26% 베트남처럼 46%를 때릴 수 있다 이야기죠. 행정부 고위관리는 보편적 관세 또는 상호 접근 방식 간의 핑퐁 매치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베이스라인 주고 한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또 특별하게 미국에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는 나라에 대해서는 개별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메시아적 열망이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의사결정을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는 상호 접근 방식을 원했지만 원래 20%가 베이스라인 여러분들 기본 관세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높다고 권하니까 10%를 낮췄다는 거죠. 10%를. 양보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나 트럼프 내부의 스태프들도 확신을 못 가질 겁니다. 대통령처럼. 대통령은 확신을 가진 것 같고 미란 보고서를 여러분들 읽고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산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아이디어입니까? 그걸 살 때는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있는 트럼프 보좌관들은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관세 결정 이후에 트럼프의 보좌관들은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하기 위해 텔레비전에 출연했지만 백악관이 보는 관점이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국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은 특정 문제에 확신을 가지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에는 측근들이 다른 국가의 협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도 관리들은 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그의 메시지를 굳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딴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금요일에 못을 박은 거지 않습니까? 투자자들 잘 기억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관세정책 내가 계속 고수한다. 뭐 텔레비전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좀 흐리멍텅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확고하게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양보 없다. 루트닉 상무장관은 목요일 CNN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서 생각합니다. 세계는 미국을 착지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행정부는 기본 10% 관세가 협상 대상이 아니지만 더 높은 관세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하고 협상해서 좀 낮춰줄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 관세 10%는 양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내가 원본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누가 내렸고 왜 내렸고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대통령이 그 결정을 미국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소프트하게 접근한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수용한 겁니다. 20%에 10% 정도 낮추고. 보편적 과세는 한때 20%가 논의됐지만 10%로 끝난 거죠. 수용한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선택을 하는 거니까 양보를 한 겁니다. 트럼프의 고위 참모진은 때때로 대화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관세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가 수십 년 동안 관세를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철폐하도록 설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지도자라는 것은. 제 이야기의 요지는 기사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이야기죠. 행간의 뜻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많죠. 뭐 경부고속도로 여러분들 놓을 때 김영삼 김대중 다 여러분들 들어놓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무나 급격한 정책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 관세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특성뿐만 아니고 굉장히 강단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웬만한 배포 가지고는 관세 정책 이렇게 추진 못합니다. 도치에서 이름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발표에 워싱턴의 무역 지도자 사이의 분위기는 착 가라앉았고 테드 리우 캘리포니아주 이런 민주당 하원 의원은 관세에 대해 미친 듯이 비난하며 군중을 환호했고 나라를 살리는 것은 먼 날의 이야기고 내한테 당장 여러분들 아이폰 가격이 오른 것은 지금 당장의 부담이니까 그런 것을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론들도. 그러나 그런 것을 언론들이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 정신 나간 사람이 관세 정책을 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몇몇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 결별하고 민주당과 함께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대통령 25% 관세를 처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의원들 이익하고 대통령 이익이 다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반대 목소리가 심해도 이걸 밀어붙이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강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들은 아이폰 가격이 40% 50% 오르는 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백악관이 발표에 우리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고 주가가 여러분들 뭐 9천조 이렇게 빠지면 얼마나 대통령이 당황하겠습니까? 그냥 내색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 나간 결정이 아니고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창조하는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항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뭡니까? 이대로 계속해서 착취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르시게 되면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계 무역 질서를 그냥 날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고, 이거는 미국이 그동안 시장을 제공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용당했다는 그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 이해가 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추구할 권력이 없는 사람이고, 상원 하원 의원들 그리고 월가의 이름들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해가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단기적인 부분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가질 수가 있지만 좀 냉정하게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재편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고, 다른 나라는 지금 때 좋은데 왜 당신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지냐. 그게 서로가 다른 거죠.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을 길은 당분간 없는 겁니다. 권력이란 것은 강제력이니까. 강제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권력이란 겁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불확실성한 시대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겠다.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건 좋은데 시장을 너무나 당황하게 만들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경기 침체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언론들이 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웬만한 배포나 이런 간담을 갖지 않고서는 맞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맞서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 전환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관세 철회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온스당 35달러의 환율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기로 협의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전시 동맹국들이 만든 협정을 뒤집기로 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1971년도에 금태한 정책의 철폐와 맞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는 정책을 지금 시행에 옮긴 겁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든지 후폭풍에 비해 가지고 한국의 언론들은 너무나 조용히 다루는 것 같아.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세계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그런 종류의 무한대로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다 봉쇄하는 겁니다. 통행세를 내든지 아니면 물건을 판들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경제학자들도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선입견이.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유무역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실용적인 시각을 갖기 때문에 미란 보고서를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옳은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스테판 미란 박사가 상호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비용을 다른 나라하고 좀 나누어 가져야겠다, 이런 구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당장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1970년대 초 닉슨이 근본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미국의 세금 거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가장 큰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게 한 에코노미스트 이야기인 거죠. 자신의 은행이 고객들에게 시장이 더 크고 광범위한 관세의 위험에 대해 너무 안일했다고 조언해 왔지만
수요일 발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큰 정책이 우리가 내부 문제 이런 골몰한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게 충격을 받은 거죠. 주가가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양반 정확하게 보내요. 그냥 세금 올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 사람은 해석하는 겁니다. 더 높은 세금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 아닙니다. 관세 이권을 세금으로 보는 겁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제 당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상품을 커버하게 됐는데 베트남에 주로 생산하는 나이키는 신발의 절반을 베트남이 생산하며 46%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한국 전역의 소비자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제 일정 부분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냥 당장 이번 분기에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이런 코멘트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신 나간 정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업자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1년에 1조 이상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무역수지만 물건 수출 수입에 1조 이상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니까 이 상태대로 안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런 고민을 대다수 사람이 하기는 힘든 겁니다. 하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비판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저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정책인데 저 정책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렇게 관전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제가 고정관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거죠. 미란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무역 적자를 경제 약세의 신호로 간주해왔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적자를 줄이는 시도에서 외국은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미국 주식 부동산 및 민간 부채 시장에 투자할 잉여 자본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역 흐름하고 자본 흐름하고 결별될 수가 없으니까 이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면은 미국 정권 시장에 유입되는 돈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진정한 고통은 전 세계와 맺은 자본 흐름 협정의 붕괴가 될 것입니다. 자본 흐름 측면을 깨지 않고 무역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미국 정시를 향한 이런 자본 유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현재처럼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만성적인 적자로 가서는 미국이 너무 큰일을 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경제학자 아이디어를 그냥 산 겁니다. 정신 나간 주장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당장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내년 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이지만 결국은 이제 경제정책을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관리들은 긴축 정책을 요구하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더 집중할지 느슨한 정책을 요구하는 실업률 상승 위험에 더 집중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자본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보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신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 미국의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 여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름 수출입니다. 이게 수입입니다. 이 수평축은 1980년부터 보시게 되면은 모든 나라가 미국에 물건을 수출해가 여러분들 잘 살게 된 겁니다.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이 시장을 제공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잘나서 잘 됐지 미국이 시장을 제공한 것은 자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건 사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갖고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미국에서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는 나라들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인 겁니다. 한국도 미국 시장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조적으로 미국이 적자를 해야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굵은 선이 무역수지 적자 이 경상수지 적자일 겁니다. 그다음 밑에 이름 점선이 무역수지 같은데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나라가 미국에 있으면 다 돈을 남기는 겁니다. 달러와 이런 기축통화가 유지되는 한 그거가 구조적으로 이런 변경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중국이 2950억 불을 남겼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유럽이 2356불, 멕시코가 1710억 불 어마어마하게 남겼네요. 베트남이 1235억 불, 타이완이 739억 불, 캐나다가 642억 불, 일본이 685억 불, 한국이 660억 불 엄청난 무역수지 여름 흑자를 남긴 겁니다. 그게 다 여름 미국 시장에서 수출해가 다 돈을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관세 정책을 왜 이렇게 여러분들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느냐. 이게 미국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흑자를 남길 수밖에 없는 무역 교역국들이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다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거고 다른 기존의 정치인들은 그리고 뭐 그렇게 이런 용감하게 추진할 내용도 없고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스테판 미란 보고서를 보고 이 아이디어를 적용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개혁이란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 언론들도 대선 이후에도 계속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까지는 미국만 적자이고 대부분이 흑자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먹고 살아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름이 보시게 되면은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한국도 여러분들 뭐 내일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동안 한 대미 흑자가 얼마나 기록했는지. 상품, 수입, 수출, 의약품, 수입, 수출, 그죠?
석유 수출 수입 수출, 자동차 수입 수출, 여기 이제 한국이 현대자동차가 많이 팔아 돈을 어마어마하게 남긴 거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734억 불 2023년에 2024년에 9,184억 불 거의 1조 달러 정도 규모입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죠. 재정 적자가 여러분 거의 2조 달러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요즘 참 신문 보는 게 힘드네요. 한국 신문 보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통령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동아일보를 거의 안 봤는데 이제 뭐 조선이나 중앙이나 이런 것도 보기가 참 너무나 이런 뻔한 거짓말들을 하고 사니까 이 관세 정책을 보는 것도 이 조선일보 오늘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월가 시총 9,600조 원 정발했는데 트럼프는 골프 산매경.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 글 쓸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주말에 이런 골프 치고 싶으면 대통령은 골프 치는 거죠. 오바마 트럼프 작심 비판 관세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오바마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본인이 갖고 있는 경제관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조선일보를 요즘에 보면 그래도 조선일보가 좀 나은 편인데 그냥 거의 수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뭐 이런 신문을 보고 되게 이제 국민들 중에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한 다르지만 월가 시총 9,600조 정발한 트럼프는 골프 산매경 이게 다 미국의 CNN 같은 그런 주류 언론들의 논조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플로리다 자택에 태연하게 골프를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 폴리티코 등은 대단히 그 좌파 색채가 강한 매체죠. 골프 쳤다. AP는 골프 쳤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CNN은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에 골프 코스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대통령이 주식시장이 이름 떨어졌다 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CNN 방송 보면은 여기 뭐 팍스나 이런 데를 하나도 인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줄기차게 이런 조선은 CNN, AP 주식시장이 증발하는 상황에 부유한 자택에 주말을 보내기로 한 트럼프의 대담한 결정이 미국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뭐 내가 이해가 깔려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 종류의 보도는 그렇게 공정한 보도 같지는 않다 이야기죠. 쐐기를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4일 날 골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쓴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에서 거액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적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들 주식 사라.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좋은 시간이다. 그럼 난 양보 안 한다. 전부 다 굴복시킬 거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내내 이야기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무엇이든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한 주식을 사기는 아주 절호의 기회 같아요.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내 정책을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조선일보가 출기차게 여러분들 뭐죠? CNN이나 이런 데를 방송을 전하니까 제임스 클로 미 하원의 민주당 의원은 경기 침체의 우려가 확산하고 주식시장이 실제로 폭락하고 있지만 걱정할 것 없다. 트럼프는 골프 중이다. 꼭 민주당 여러분 의원만 그렇게 인용하냐 이야기죠. 태미 더고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주식시장을 붕괴한 그에게 당연히 하루 쉴 자격이 있다. 아니 주식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고 내일 또 살 수도 있는 좀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조금씩 사서 모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상황이 미국의 여러분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가 현재의 무역 구조를 가지고는 미국이 계속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런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는 겁니다. 아니 오바마는 당연히 이런 반대하죠. 본인이 한 게 없으니까. 관세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 그렇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옳다는 이야기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항상 위험한 거니까 양면을 두루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오바마가 갖고 있는 경제 지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걸 테니까.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야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오바마 트럼프 작심 비판 이게 5번째로 많이 읽은 기사고 6번째 월가 시총 9,600억 증바했는데 트럼프는 골프 300억 이게 실질적으로 조선일보 기사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도 오늘 조선일보가 그래도 조선일보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노석조 기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썼네요. 스티븐 미란 보고서를 읽고 4월 6일 국내 메이저 신문에는 거의 처음입니다. 이 중요한 기사를 쓴 게. 미란 보고서를 소개한 겁니다. 미란 보고서를. 트럼프 관세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스테판 미란 박사다 이야기.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40대 초반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40대를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40대를. 그래도 노석조 기자가 아주 상세하게 잘 다뤘네요. 이걸 읽어야 지금의 트럼프 관세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는 세계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사용자 안내서. 이런 딱 아이디어를 그냥 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갖고 있는 판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40대 초반 사람을 여러분들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우지 않아요. 대개 가장 원숙한 대학 출신의
한 60대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자리인 겁니다. 그게 40대 초반을 그냥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야, 저 양반이 진짜 저런 특별한 면이 있구나.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좀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목이 이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Restructuring Global Trading System.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도 조선일보가 그래도 대단한 게 지금 정도 여러분들 국내 메이저 언론사에 처음으로 이거를 소개하는 겁니다. 국내. 아무도 여러분 이 문제 주목 안 하는 겁니다. 이 보고 쓴 거죠. 42쪽이니까 다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패권의 딜레마인 겁니다. 기축통화를 유지한 비용을 미국이 혼자서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체제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출시하려고 쓴 게 아니고 전 직장인 허더슨 베이 캐피탈에서 그냥 애널리스트로서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걸 그냥 산 겁니다. 미국이 블렌튼 우즈 체제 이후에 구축한 현행 세계 경제 시스템이 미국 제조업을 좀먹는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이 잘 정제되어 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세계 각국이 달러를 사들여 달러는 비싸지고 강달러, 이에 따라 달러를 만드는 미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이 떨어져 수출이 안 되고 무역 격차는 커져만 가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석조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핵심 메시지를 정리했는데요. 수출이 줄면서 미국 제조업도 쇠퇴해버렸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항공모함 잠수함 등 군함 같은 군사 무기 장비도 자력으로 생산하기 어려워진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졌다. 미국이 구축한 달러 패권 시스템이 달러의 강시야를 낳고 이것이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를 낳은 데 이어 다시 수출 감소 수입 증가를 낳아 제조업 쇠퇴를 이어낸 다음에 국가 부채의 무한 증가와 더불어 국가기관 산업 붕괴를 낳아서 미국 패권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논리다. 어떤 정치인도 이런 부분을 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무난하게 있다가 나가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야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끝내서 안 되겠다는 거죠. 아주 정리를 잘한 겁니다. 현재 무역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미국 제조업이 쇠퇴하고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바꿔야겠다. 그 아이디어를 트럼프가 산 겁니다. 40대 초반에. 그런 아이디어는 전통 경제학자들 가운데 누구도 제시한 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찬성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 권력을 쥐면서 입성할 때 미 우선정책연구소라는 그런 신생정책연구원을 여러분들 일종의 싱크탱크로 전통적인 미국의 케이토라든지 헤리티 파운데이션 같은 것을 등록 안 한 겁니다. 실용적인 생각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 겁니다. 능력 있고 쓸만하면 쓰는 거지 나이 이런 거 관계없다는 겁니다. 세계 무역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 관세로 수입을 억제하고 인위적으로 미국 국내 생산을 촉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통적으로 인정받던 브레튼 우즈 체제를 변경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의 생각하고 여러분들 헌법재판관의 재판소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무식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 겁니다. 트럼프는 관세 핵폭탄으로 미국을 가난하게 만드는 기존 무역체제를 갈아엎고 쇠판을 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야심적인 생각인 거죠. 오바마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됐는데 뭐 하려고 이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뭡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지만 그 골프장에 골프를 치니까 마음 편할 거 아닙니까? 스테픈 미란 박사가 인플레이션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
관세 매기게 되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실제 가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관세 수입은 늘어서 국가적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런 이론을 백업을 해 준 겁니다. 스마트하니까 이런 그걸 그대로 산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인재가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 똑똑한 사람 다 모였으니까 온갖 것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해 중국 제품 가격이 10% 상승하더라도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10% 정도 하락하면 실제로 미국 달러로 표시된 중국산 제품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러면 대통령에게 힘을 불어씌워 준 거죠. 중국은 보복 관세를 때리겠지만 다른 나라는 절대 보복 관세 안 때릴 것이다. 협상해 가지고 관세율을 조금 낮춰달라고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다 예상한 거지 않습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도부에는. 그 이런 방송국에 나와가 이런 자기 견해 필요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 공부를 안 하니까 뭡니까 떠듬떠듬 읽는 것도 이러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국력의 차이인 겁니다. 미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유지하는 데 부담한 비용을 동맹국끼리 좀 나누어 가져야 된다. 방위비를 좀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요약을 잘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맹국가들이 10년물 단기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지금 예산의 이름 한 20% 정도 차지하니 그걸 줄일 수 있게 되고 재정적자 부담도 줄이고 국가 부채 부담도 줄이고 달러 자산을 보유한 동맹국대의 달러 평가절에 따른 부담을 분담시키는 구조로 가자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40대 초반 스테판 밀란 박사님께서 나온 겁니다. 이런 보시죠. 40대 초반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미라는 관세 발표 사흘 뒤인 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이 이번 관세 인상에 영향을 상쇄할 것이고 월가의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미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스테판 미란 상호 관세 이론 제가 몇 번 방송을 했고 트럼프 관세 스티븐 밀란 상호 관세 이론 3일 전에 글로벌 이코노미의 김대호 진단이라는 걸 통해 미란 보고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처음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50주년이 됐네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갖고 싶은 주식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시장 가치가 3조 달러를 넘는 두 회사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죠.